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우리 지금 건축법 어디를 보고 있죠? 일정한 지역이나 또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함부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라. 지역 및 지구에서의 건축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까? 첫째, 면적. 네 멋대로 함부로 짓지 말라는 면적 제한이 있고, 두 번째, 높이도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건축법에서 나오는 제한입니다. 그 중에 면적을 제한하는 건 어떤 면적을 제한하더냐?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너무 대지 안에다가 뭐 하지 말라? 뚱땅하게 짓지 말라. 너무 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요 건축 면적 너무 넓게 짓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이죠? 건폐율 제한이라고 한단다. 근데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열어줘라 라고 우리 국토법에서 이미 배우셨습니다. 5566, 57, 9887, 777, 222, 224, 22라고 우리 21개 용도지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열어줘라 배우셨죠? 그때 건폐율이란 걸 제한하려면 먼저 건폐율이 뭐라고 했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게 건폐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을 이해하려면 대지 면적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또 건축 면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대지 면적을 계산하고 건축 면적을 계산해야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었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뭘 함부로 하지 말라? 옆면적. 네 멋대로 함부로 크게 하지 말라. 옆면적. 즉 옆면적이 뭐죠? 옆면적이란 하나의 대지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이걸 뭐라 본다? 이걸 옆면적이라 했었죠. 이 옆면적. 네 멋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걸 용적률 제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까 건폐율 제한은 한마디로 뭘 제한하는 거고, 요거 건축 면적. 네 멋대로 넓게 짓지 말라. 이걸 무슨 면적? 요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게 건폐율 제한이고요. 이 옆면적을 제한하는 거, 옆면적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걸 용적률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보고 또 용적률이라 했었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옆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었죠. 용적률 이크로 대지 면적분의 옆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그때 용적률 계산할 때 옆면적에서 제외되는 걸 국토법에서 배웠었는데, 용적률 계산 옆면에서 제외되는 거 첫 번째 지하층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익 면적, 지상층에 있는 공간에다 차고지 같은 걸 만든 거, 차고 같은 걸 만들어놨어. 그 바닥 면적,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옆면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마지막 아까 경사진 지붕 바로 아래다 대피 공간 만들었었죠? 그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옆면에서 제외시키는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분의 옆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옆면적이라는 게 뭐더냐? 아까 말했죠?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 하나의 건축물에 뭘 말한다?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요걸 우리 뭐라 본다? 옆면적이랍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이게 각 층별이죠. 그 바닥 면적을 다 더하란다. 그건 옆면적이 된다. 따라서 옆면적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바닥 면적이 합계라 그랬으니까 먼저 바닥 면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번에 용어적이 나오는 게 이 바닥 면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용어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바닥 면적이란 여기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형 면적 그랬습니다. 자, 그럼 건축물의 각 층하면 1층, 2층, 3층, 4층 이게 각 층이죠. 그 다음에 한 개 층에 뭔다? 그 일부. 그랬으면 그 일부라고 돼 있죠. 한 개 층에 일부 개념이야. 일부. 요거로서 뭐로 둘러싸여 있다?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지금 우리 강의실도 뭐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까? 벽, 그죠? 이런 거 기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바로 요거를 뭐라 본다? 강의실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여기는 바닥 면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첫째는 요거 1층, 2층, 3층, 4층 중에 4층 전체 바닥 면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럼 4층을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그 나눠진 거 따지지 않고 그냥 4층 전체 바닥 면적, 각 층 바닥 면적, 4층 전체 바닥 면적 있죠. 또 하나는
2층 전부가 아니라 2층의 일부만 뭐로 쓰려고? 이런 강의실로 쓰려고 또는 사무실로 쓰려고 그런 식으로 나눠진 요 공간만 이렇게 나눠진 요거 있죠? 요것만도 하나로 본다. 그것도 바다면적이죠. 사무실 바다면적, 강의실 바다면적, 독서실 바다면적 이런 식으로 바다면적이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층별 바다면적이 있고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는 바다면적, 그 일부 바다면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요거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면적의 합계 1층 바다면적, 2층 바다면적, 3층 바다면적, 4층 바다면적 다 더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아까 연면적이라 부른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하고 바다면적의 합계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연면적은 뭘 따졌다? 용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면적을 다 더하면 그건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바다면적의 합계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2층을 요거 뭐로 쓰려고 했더냐? 요거 소학과 의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2층의 일부 공간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 공간만 소학과 의원으로 쓰려고 이걸 나눠놨죠. 뭐로 놨죠? 여기 사무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대기실 있죠? 대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진료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사 맞아야 되는 처치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몇 개를 나눠놨죠. 그럼 각각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사라는 처치실이 있을 거고 또 입원하면 또 입원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소학과 의원을 몇 개로 나눠버렸잖아. 그때 나눠진 공간 하나하나도 뭐라 본다? 그것도 바다면적인데 그때 요 소학과 의원 전체 바다면적을 다 더하면 그럼 뭐가 된다? 바다면적의 합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면적과 바다면적계는 어떤 차이겠죠? 연면적은 무슨 용도로 쓰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축물의 전체 각 층별 바다면적을 다 더한 건 그건 연면적이고 바다면적계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뭐로 쓰려고? 소학과 의원으로 사용하려고 여기는 학원이라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는 그 바다면적 나눠진 걸 다 더하면 그건 뭐가 된다? 그건 바다면적의 합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면적과 바다면적을 합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밖으로 나가보면 됩니다. 이 길에 서서 이제 길이 여기 이렇게 있다 치자. 길 있죠. 그럼 길 건너편에서 여기 서가지고 뭘 바라봅니까? 이 건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나 되죠?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여기 소학과 의원에 그때는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 아니라 바다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게 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바다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 바다면적의 합계는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는 그 공간들을 다 합한 걸 바다면적의 합계를 한다. 아셨죠? 그게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는 또 뭘까? 연면적과 연면적을 합하면 이게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즉 핵심은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꼭 한 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동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는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다 더하면 그때는 뭐라 본다? 연면적의 합계랍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연면적이지만 하나의 대지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도 뭐가 된다? 연면적 합계와 연면적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연면적이나 연면적 합계는 같을 수 있죠. 두 개가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 두 개를 더하면 연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한다.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게 있고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납니다. 첫째는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을 했습니다. 그럼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하면 저게 무슨 건축물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건 또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건 어떻게 생겨먹은 거? 이렇게 생긴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 자,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 요거는 자, 원래 구획되어 있다는 이 구획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일정한 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구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면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 우리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라고 하죠. 그럼 점과 점을 연결하면 뭐라죠?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 면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면적은 뭐죠?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점 안에 대해서. 그래서 2개 이상의 아니라 3개 이상의 점이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아니할 때 그때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뭐 되죠? 그때는 면적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점이 4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요 4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면적이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점이 꼭 4개가 있어야 면적이 나올까? 아닙니다. 면적은 점이 3개만 있어도 나옵니다. 그죠? 다만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지 않는 점 3개여야 됩니다. 동일한 선상에 점이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면적이 아니라 선이 돼버립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면적이 되려면 최소한 점이 3개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지 않으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점이 몇 개가 나오죠? 이거 보면 여기 기둥과 기둥의 중심선을 연결하려면 몇밖에 안 되죠? 선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돼 있지 아니하다. 구획되지 않았다는 건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니요. 그래서 기둥이 2개만 있으면 이때는 면적이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바다 면적이 없을까? 있습니다. 어떤 게 바다 면적이죠? 이럴 때는 하늘에서 빛을 비춰봐. 그러면 이 지붕의 바닥에 그림자 질까 안 될까? 지겠죠? 그럼 바닥에 그림자가 이렇게 바닥에 진다고 가자. 이게 뭐죠? 지붕의 그림자가 바닥에 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바다 면적일까? 아닙니다. 이 건축물의 바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붕 끝으로부터 각각 안으로 1m씩 후퇴 들어갑니다. 후퇴한다는 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붕 끝으로부터 1m씩 후퇴해서 그림자지는 요 면적이 다시 나올 건데 요 면적 1m씩 후퇴했죠? 그때 나오는 요거를 이걸 1m씩 후퇴했을 때 그림자지는 빨간 면적 요걸 뭘 한다? 이 건축물의 바다 면적이라 하자. 요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시키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선으로만 나타나는 이런 곳에서는 바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붕 끝으로부터 1m씩 후퇴하고도 남는 요 빨갛게 그림자지는 이 면적이 나면 요거를 뭐란다? 이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자라는 거. 거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게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저 지붕 끝에서부터 몇 미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 그랬죠. 말귀를 잘 새겨드려야 돼. 지붕 끝부분부터 1m를 후퇴한 요 수평거리, 직선거리 후퇴한 요 면적을 이건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조개 바다 면적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포함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 등의 바닥이 뭐죠?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이거는 바다 면적에 포함된답니다. 이 건축법 중에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그라미 2번 이거 번역하시오. 예,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도 하버드 법대 나온 친구도 번역 안 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또라이 같은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건지 도대체 좀 말을 쓰더라도 좀 알아듣게 써놔야 되지. 10번을 읽어봤는데 저 10번 읽을 때까지는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짜증나가지고 건축법 상세해설서를 다시 펴봤습니다. 거기 뭐가 나와 있다?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그 그림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냥은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다시 봐야 돼. 자, 여기 어떤 건축물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치자. 건축물에 어떤 한 계층의 단면도를 잘라본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야. 그러면 뭐가 바다 면적이죠? 당연히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 이건 이제 어떤 건축물이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늘에서 한 3층이면 3층이다 2층이다 뚝 잘라서 바닥 면적만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면적으로 된 이게 바닥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닥 면적이야. 그러면 이제 요스 잘라졌죠. 근데 여기 뭐가 있단다? 이게 베란다 또는 발코니가 있다고 가정하죠. 베란다 또는 발코니.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한다? 노대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뭐란다? 노대등이라고 표현했죠. 그 노대가 이슬이 쌓이는 곳이라 그랬잖아. 장소. 이게 바로 노대라 그랬잖아. 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베란다, 발코니입니다. 그럼 이거 베란다, 발코니 같은 노대등 이것도 바다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보십시오.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이제 남쪽이야, 남향이야. 그러면 남쪽에 보면 뭐겠죠? 여기 베란다 있잖아, 그죠? 여기 아파트 중에. 그럼 앞쪽에 베란다 있잖아. 이걸 우리 아파트에서는 흔히 뭐라 부르죠?
아파트 구조로 볼까? 다시 잘라보면 이게 뭐 있죠? 이게 이제 안방이야. 그죠? 저쪽에 애들 방이라 치고 이쪽에 주방이라 하고 이거 또 방 안에 있고 이쪽보다 거실 이렇게 쓴다 치자. 그럼 이건 방이고 이쪽은 거실을 하자. 그러면 거실 앞쪽에 보면 뭐 있죠? 이렇게 베란다가 나와 있잖아요. 이 베란다를 실무에서는 뭐라 본다? 이걸 서비스 면적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죠?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노대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노대등입니다. 이것도 노대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서비스 면적을 했을까? 받은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받은 면적에 안 들어가면 뭐에도 안 들어가죠? 받은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받은 면적의 합계를 뭐라 본다? 연면적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용적률은 뭘 지하는 거죠? 대지 면적에 비하여 이 연면적 너무 크게 하지 말라. 연면적 얼마 이하로 하라. 이게 용적률 제한이거든요. 그 연면적 너무 넓게 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이게 용적률 제한이잖아. 따라서 연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연면적이니까 아예 이건 바닥 면적에서 뭐 된다는 건 제외된다는 얘기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면적에 안 들어가니까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란 그 제한을 받지 않는 면적. 서비스로 공짜로 덤으로 더 준 면적. 덤으로 더 줬다. 서비스로 줬다. 이 서비스라는 건 공짜로 더 준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그 규제받지 않는 면적 이 뜻입니다. 좋은 거죠. 그죠? 이건 우리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도 바닥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거든. 그럼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이건 재산세 부과 대상 면적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그것 서비스 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떨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까? 잘 보세요. 자, 어디로부터? 여기 외벽의 중심선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외벽을 이 베란다 끝부분을 외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라 그랬죠? 바로 베란다 쪽 시작되는 그 거실 있죠? 거실에 대형 유리창 있는 곳. 그 대형 유리창의 그 가운데가 그게 외벽입니다. 거기로부터 몇 미터를 곱하라? 1.5m를 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5m를 곱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이 길이가 이게 1.5m라면 1.5m를 곱한 면적. 이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그럼 1.5m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다면 여기까지 1.5m 초과되는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더 길죠? 이게 만약에 3m래. 그럼 이게 어디까지 3m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m라고 가정한다면 3m 중에 1.5m를 곱한 노란 면적은 빼고 나머지 파란 면적 1.5m로 나가는 파란 면적 있죠? 요거는 바닥 면적에 요건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m까지는 서비스 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에 그 어디로부터 거실의 유리창으로부터 우리 베란다 그 끝나는 데까지 요게 길이가 1.5m를 넘는 집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서 바로 줄자를 한번 재보십시오. 1.5m 넘나 안 넘나. 통상 안 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고급 주택 같은 큰 것들은 1.5m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태반은 안 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서비스 면적으로 늘려고. 그래서 1.5m 넘지 않는 부분만 서비스 면적이고 그럼 1.5m 넘는 부분은 뭐가 되죠? 그건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라고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1.5m를 곱한 면적은 빼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부터 1.5m 곱한 건 서비스 면적으로 빼란 얘기인데 문제는 이쪽에서 1.5로 곱하느냐 이쪽에서 1.5로 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면적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길이가 요 빨간 길이가 둘 다 1.5m라고 가정해봐. 여기도 1.5m 요 길이가 1.5m 이게 1.5m래. 그러면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이 베란다 요쪽 시작되는 이 발코니로부터 1.5m를 곱한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하면 요거 이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죠. 1.5m 곱한 건 빼고 그럼 거꾸로 이쪽으로 따지면 이쪽에서는 1.5m를 곱한 면적 요거를 뺀 나머지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바닥 면적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는 게 이쪽에서죠. 요 짧은 길이로부터 1.5로 곱한 면적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건 다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라. 이거 되게 넓죠. 반면에 이쪽에서 곱하면 더 길게 접한 길이로부터 1.5를 곱한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초과되는 이것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면 바닥 면적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쪽에서 1.5로 곱하느냐 여기서 1.5로 곱하느냐 다르지죠. 그럼 법에서는 어디부터 곱하라는 얘기입니까? 길게 접한 외벽면으로부터
이게 더 길습니까? 가로 쪽이 더 길입니까? 세로 쪽이 더 길입니까? 세로 쪽이 더 길죠? 길은 여기로부터 1.5를 곱한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초과된 면적 있죠? 요 부분만 바다 면적에 포함시켜라. 이 말을 어떻게 써놨다? 여기에 고지랄로 써놓은 겁니다. 바로 뭐죠?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전체 면적에서, 그럼 노대 등의 전체 면적은 얼마큼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로 따지면 이 전체 이 면적이죠. 전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거 빨간 거하고 지금 이거 청색 거기까지가 전체가 이게 노대 등의 전체 면적이죠. 그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가장 길게 접했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한 게 더 깁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한 게 더 깁니까? 세로 쪽이 더 길겠죠? 그 접한 거기서부터 얼마? 1.5를 곱한 면적, 요 빨간 면적이야. 그걸 뺀 나머지 요 파란 면적, 요 말입니다. 요것만 뭐에 붙입니다. 뺀 면적을, 그 파란 면적은 바다 면적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따진 겁니다. 아셨죠? 말기가 참 어렵게 써놨어. 그 다음에 바다면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제외되죠? 필루티 부분을 뭐로 만들었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으로 쓴답니다. 자, 필루티 부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필루티 구조로 만든 게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기둥으로 만든 걸 뭐란다? 필루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뭔다? 공중의 통행, 일반인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차량의 통행,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를 쓰겠대. 또는 주차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이런 필루티 구조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뭐 할까요? 아까 말한 그런 것은 필루티 부분은 바다면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필루티 부분을 뭐로 쓸 때만 사람들이 다니는 공중의 통행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로,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로, 주차장으로 쓸 때, 공동주택을 저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해야 된단다? 요때 여기 있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들, 요 그림자, 요 면적들 나오겠죠? 요 면적은 바다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그건 바다면에서 제외시켜라. 바다면에서 제외된다는 건 아까 무슨 면적이죠? 서비스 면적. 공짜로 그냥 주는 면적이지. 그건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는 그냥 서비스 면적이 되는 겁니다. 또 다락을 만들었는데 층고가 얼마? 1.5m 이하 되는다. 경사진 지붕의 형태에서는 1.8m 이하 되는 다락은 바다면서 제외된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락이라는 게 뭐죠? 자, 보자.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집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고 이제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모양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 치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친다 치자. 어떤 것 치면 그때 여기 바닥 면적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 그죠? 이게 바닥 면적. 근데 어디도 있을까? 요 위에도 이렇게 해서 뭐 만들죠?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요 안에다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때 이 다락에 바닥 면적이 있을 건데 요 다락에 있는 바닥 면적에 이게 바닥 면적에 포함될래, 바다면서 제외될래 이 말입니다. 그럼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는 건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규제를 받는 것이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건 연면적 규제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골 같은 주택에 가보면 이 다락의 높이가 사실 우리 안방에 있는 데하고 그 부엌 있는 데 사이에 보면 그쪽 위에 다락이 있어요. 그 안방 옆으로 해서 보통 계단 있잖아. 시골집 가보면 올라가 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이거 어떤 이번에 명절 같을 때 거기다 떡갈이라든지 또는 전 부친 거 거기다 갖다 올려놓잖아. 좀 선선하니까. 자, 상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 이제 가지러 올라갑니다. 서서 다닙니까? 겨다닙니까? 다락에 올라가면 통상 사람들이 서서 다니지 않고 여기는 뭐 한다? 겨다닙니다. 왜 이렇게 겨다니죠? 사람들이 여기서 강아지 아니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겨다닙니다. 왜 겨다니죠? 높지 않아. 위에 부딪혀요. 이 위에 있는 천장에 머리가 닿아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다니는 형태로 다니죠. 왜 그랬을까? 높이를 너무 이 다락의 이 층고를 다락의 층고라는 건 다락의 높이죠. 천장이 있는데 이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라더냐? 1.5m 이하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락의 층고, 한 층 높이가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 된다는 건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는 높이가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 1m 70 정도가 기본인데 이거 얼마밖에 안 되는 거? 1m 50밖에 안 되면 그 서서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구부리고 다녀야지. 그렇게 낮게 했죠. 이유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바다면서 제외된다는 건 무슨 면적? 서비스 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은 원칙적으로 높이가 얼마? 1.5m 이하 되면 다락의 높이가 1.5m 이하 되면
요거는 뭐다?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 다만 무슨 지붕도 있다? 경사진 지붕. 경사진 거라는 건 다락이 여기가 천장이 이렇게 되지 않고 다락의 천장이 다시그름으로 그려져. 자, 지금 말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락의 바닥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근데 지붕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지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경사진 지붕 형태죠. 그때는 아까 평탄하게 지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때는 이 높이 가장 경사 높은 이게 얼마일 때? 1.8m 이하일 때만 그때는 요거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락의 바다 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만약에 다락의 높이가 원칙은 1.5m 이하 되면 바다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경사진 지붕일 때는 다락의 높이가 1.8m 이하일 때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켜 준다. 자, 그래서 요거 다락은 그 층고가 1.5m 이하 될 때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경사진 지붕의 형태일 때는 1.8m 이하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데 그 지상층에다 뭘 설치했죠? 아파트 지상층에 거기다 뭐 설치죠? 기계실, 전기실. 보통은 기계실, 전기실 어디 있어요? 지하층에 거의 만들어져요. 근데 지상층에도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만들어지잖아. 또는 애들이 뛰어노는 어린이 놀이터 또는 조경시설을 했거나 아니면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걸 지상층에다 만들어 놨다면 그것도 바닥면에서 제외시켜준대 서비스 면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이러한 일정한 시설이 설치된 그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준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뭐에 가는 게 나올까요? 여기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은 여기서 그림에서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뭐가 있죠?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지를 이번에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분할하자는 얘기입니다. 분할한다는 게 뭐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로 나누는 거. 이게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뭐 한다? 분할하는데 이 분할되는 이 면적들이 요 A, B 이렇게 나올 때 이 분할되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는 아니 된다. 이걸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대지를 분할하는 거 함부로 분할하지 말라는 얘기다. 대지 분할하는 걸 함부로 못하게 제한하겠다 이 뜻이죠. 그럼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되냐?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랍니까? 주거지역이랍니다. 그럼 주거지역은 최소한 얼마?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됩니다. 요 대지 면적과 이게 최소한 6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0제곱미터 대지라면 200제곱미터라면 그때는 얼마로 분할하네? 이쪽은 최소한 60, 이쪽은 140 또는 100 또는 80 또는 120 이래서 최소 각각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하는 얘기죠. 만약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이라면 그때는 최소가 얼마 된다? 150제곱미터는 되도록 분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따라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이니까 200제곱미터짜리는 분할 못해요. 왜냐하면 최소한이 각각이 150이니까 그러려면 분할하려면 최소 얼마 돼? 300제곱미터는 돼야 분할할 수 있죠. 그럼 300이 되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만약에 400제곱미터라면 한쪽은 150, 하나는 250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400제곱미터는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최소 면적이 각각 150 이상 되는 게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최소가 각각이 얼마? 분할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200 각 제곱미터야 2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럼 주상공, 녹 이외에 나머지 지역이 어디죠? 나머지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 농, 자를 말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관농지역에서는 최소 6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분할하라 얘기입니다. 60 이상이죠. 다만 60으로 할지 150으로 할지 200 이상 할 때 60 이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지는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항상 60 이상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보시면 거기서는 주거지역은 60이 아니라 조례에서는 주거지역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최소한 90제곱미터 수행돼야 되지 6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외워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뭘 찾아봐라? 조례를 찾아보시면 60으로 돼 있는지 70으로 돼 있는지 80으로 돼 있는지 90으로 돼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조례에서 정한 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걸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거.
그것만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건축물의 층수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때 건축물의 층수라는 건, 자, 층을 하는데 어떻게 층수는 구산하죠? 최소 층수는, 자 보세요. 여기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랍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그런데 연면적은 얼마일까? 2000이죠. 왜 2층이죠? 층별 바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씩이래. 근데 뭐 잘못됐다. 층별 바다 면적 수정합니다. 500제곱미터로 수정해 주십시오. 얼마? 500제곱미터. 왜냐하면 한 개 층마다 500이라는 얘기야. 그럼 500, 500, 500, 500. 자료는 500으로 고쳐질 거야. 그러면 500, 500, 500, 500이니까 연면적은 얼마 된다? 그러니까 2000이죠. 그죠?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요 각 층별 한 개 층마다 바다 면적은 얼마란다? 500제곱미터씩이래. 그럼 500짜리가 4칸이 동일하게 올라갔으니까 2000이 됐죠. 그럼 이건 도대체 몇 층짜리냐? 최소 층수가 얼마가 된다? 그때 최소 층수는 건폐분의 용적률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럼 똑같이 올랐으니까 건축 면적은 500이죠. 그럼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500 곱하기 100 했으니까 얼마죠? 1000분의 500은 2분의 1 곱하기 100은 몇 프로? 50%. 바로 이때는 50%가 나오겠죠. 그래서 건폐율 50%라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용적률은 얼마가 나왔죠?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이 얼마란다? 2000 하고 됐고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이게 용적률이잖아.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럼 얼마 된다? 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건폐분의 용적률로 계산하래. 그래서 50분의 200으로 계산하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분의 200으로 계산했죠? 그랬더니 50분의 200은 몇 층? 4층. 보세요. 지금 4층 나왔잖아. 최소 층수 몇 층이 나온다? 4층 나온대. 그래서 건폐율 50%고 용적률 200%로 건축물을 지면 최소 몇 층은 나와야 되느냐? 4층은 최소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층수 계산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층수에서 제외될까? 첫째는 지하층. 이게 지금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야. 지하 주차장.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만들었어? 필로티. 지금 1층 전부를 필로티로 만들었죠? 그래 놓고 저걸 다른 거로 쓰는 건 안 돼. 뭐로 씁니다?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대. 그럼 이것도 요 필로티 부분 이거 층수에 들어간다? 제외되긴다. 이건 필로티 부분만은 층수에서 제외돼. 그럼 어디가 1층이야?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 이런 식으로 층수가 여기서부터 1층이지. 이 땅 있는 데부터 1층이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죠. 근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달라요. 아파트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다가구 짓는 거하고 요 층수 계산법이 다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반드시 필로티 구조로 하고 전부 주차장으로 쓸 때만 그때만 층수에서 제외돼. 근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요. 그게 아니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어. 따라서 요 1층 전부가 다 필로티는 아니야. 일부만 필로티를 해도 좋아. 전부를 해도 좋고 일부만 해도 준다는 거. 작년하고 개정된 겁니다. 작년 얼마 됐느냐? 1층 바다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다. 그랬었어. 하여튼 2분의 1 이상이었었어.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분의 1까지가 아니고 그냥 3분의 1만 돼줘도 좋고 4분의 1만 됐고 일부만 뭐로 된다?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건 뭐로 쓴다? 주차장.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주차장으로 써도 좋고 4분의 1만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 조금만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얘기야. 전부를 주차장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일부분만 해도 주차장으로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서 주차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아닌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다. 그것은 관리실이라든지 그런 창고로 쓴다든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층수에서 뭐 준다? 이 부분은 층수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1층이 아니라 여기가 1층, 2층, 3층. 그래서 이건 3층짜리지 지피면부터 4층을 하고 계산하지 않겠다. 요 말 거기까지. 또 뭐가 나오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층을.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죠? 성당이라든지 교회 같은 거. 이거 교회거든요. 자, 이거 몇 층짜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뭐 3층,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성당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디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들어가 보면 층이 없어요. 그냥 까마득하게 놓습니다. 그죠?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디까지가? 아마 여기까지가 그냥 뻥 뚫려가지고 속에 들어가면 이게 쭉 이게 하나로 다 그냥 쫙 올라가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그럼 이건 층의 구분이 없으니까 1층짜리일까?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저 천장 바라보면서 야 1층짜리 건물이 뒤지게 높다.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건 1층짜리 건물이 아니고 어떻게 따진다?
건축물의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게 3미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층, 요 4미터 되는 게 2층, 다시 4미터 되는 데가 3층, 또 4미터 되는 데가 4층, 요까지가 5층. 넘어버리면 이건 6층짜리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넘었으니까 6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계산한다. 4미터마다 한 개 층으로 계산합니다. 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이때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단다. 색깔이 같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다. 이거 지우고. 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쪽에 서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아까 19층이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9, 18, 17, 16 이쪽 몇 층이죠? 16층이 돼요. 그래서 이쪽까지는 16층 높이고 이쪽까지 치면 또 19층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건 뭐죠? 승강기탑,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탑이야. 그건 층수에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외시키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예외적으로 빼놓고 요까지만 16층, 이쪽은 19층. 그리고 평균된 층수로 해야 됩니까? 17.5층 이렇게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층수를 계산한다.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몇 층짜리다? 19층짜리라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6층, 이쪽은 19층, 그럼 많은 층수 19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층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란다. 이 두 가지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건 뭐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뭔다? 국장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그걸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뭐 하자는 얘기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건축법에 있는 규제들을 일부 뭐 하겠다는 거야?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법대로 짓는다? 건축법과 다르게 줘도 좋다. 예, 건축법의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서 네가 한번 멋있게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거니까 네 구상대로 아이디어대로 한번 질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구역을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 두 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지정할 수 없다? 계자, 접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지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포전산지 네 군데는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왜 그러죠? 개발지구역이나 자연공원이나 접도구역이나 보전산지는 전부 다 뭐 하는 지역? 건축물 짓는 걸 규제하는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못 짓게 하는 지역들이고 규제받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행위 제한이 심한 지역들이니까 풀어주지 않는 지역이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지 못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랬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무래도 군사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거기도 개발 행위를 금지받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화시켜줬습니다. 이제 지정 불가 지역이 아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누구랑 협의만 하면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미리 협의만 하면 거기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만 있으면 여기도 특별건축으로 뭐 할 수 있어?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정했다는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제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미리 협의하면 거기도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유명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줄여서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하는 건 몇 가지 있었죠?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있었잖아. 그거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따로 특별건축에선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결정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니까 단 뭐만 빼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란 말이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있는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그건 따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이 무슨 지역이었어? 계획관리지역이었어. 이번에 그걸 무슨 지역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려고 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지. 자동적으로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로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정 변경에 관해서는 따로 도시공사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건축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야. 첫째, 대지에 적용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적용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또 건축물의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라는 거 규제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네가 대지 안에 얼마나 뚱땅해질 건지 아까 건폐율 있죠? 그거 네 맘대로 건축면적 네가 알아서 지래. 얼마나 뚱땅할지는 규제하지 않겠대. 그런데 요번에 새로 개정된 아주 중요한 거 건축물의 용적률 이것도 적용을 배제한대. 작년까지는요. 건폐율만 적용을 배제해서 건폐율은 네가 알아서 뚱땅해지는 거 네가 알아서 알아. 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알아서 건폐율은 알아서 지라는 얘기야. 그럼 건폐율 50% 짓는 지역이었는데 특별건축으로 지정하면 60% 짓든 70% 짓든 80% 짓든 네가 알아서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적률은 작년까지는 용적률 200% 이하인죠. 그러면 특별건축으로 지정돼도 건폐율 200% 이하만 지었어야 돼. 근데 올해 뭐 했죠? 바뀌었습니다. 용적률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대. 그럼 뭐 하냐? 네 맘대로 지래. 그러면 200만 %로 지어도 될까 안 될까? 이제는 된다. 달나라까지 올라가게 지어도 된다. 하여튼 이거 좀 이상한 건데 하여튼 바뀌었어. 그래서 건폐율만 적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도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된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 그 밖에 대지 안에 공지 얼마나 띄워야 되는지 그거 적용 안 한대. 네 맘대로 알아서 띄우래. 건축물 높이지 안 할 테니까 네 맘대로 높이 하래. 일주동의합부량 높이지 않도 네 맘대로 하라. 이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라든지 공원 설치라든지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이 세 가지는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가 특별건축으로 지정돼 있대. 그럼 어디다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우리 조경미술 같은 거 있잖아. 어떤 그 예술품? 그건 여기는 미술작품 설치할 공간. 여기는 도시공원을 설치할 공간. 여기는 부설주차장 설치할 공간이라는 걸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미리 한꺼번에 정하는 걸 통합적용이라 합니다. 개별 건축물 지을 때마다 따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사전에 미리 정하는 거 이걸 통합적인데 이제 통합적인 건 몇 가지다? 세 가지. 미술작품하고 공원하고 부설주차장에서 미술, 공부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는 뭐 했었죠? 미술 공부하는 건 우리 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반, 3개 반이 합쳐져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게 통합 수업이잖아. 바로 미술 공부는 뭐 한다? 통합해서 한다. 통합 수업한다. 미술 공부는 통합 수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레슨을 한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죠? 이행강제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행강제명이라는 건 뭘까?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위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위반자한테는 뭘 내린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원상회복이 뭐죠? 철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 신고하고 지어야 될 걸 신고하지 않았다? 허가받을 걸 허가받지 않고 지었다? 건폐율 몇 프로, 용적 몇 프로 원래 적용한다 그랬잖아. 아까 특별건축구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지만 원칙은 적용하잖아. 그럼 적용하는 지역에서 네 멋대로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지었다? 그럼 뭐 할까? 너는 법령을 위반했으니까 법에 맞도록 원상회복시켜라 라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원칙은 뭐 한다 그랬죠? 행정퇴집행, 강제철거에 들어갑니다. 근데 강제철거 들어가기 전에 뭘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미리 부과합니다. 따라서 네가 위법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철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철거 안 해? 그럼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그걸 뭐란다? 이행강제금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할래? 부과금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지방세 부과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가표준액이 얼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한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 위반 면적을 곱한 후에 다음에 비율을 또 곱해서 이걸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여기 예를 들었죠? 2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그거에다 얼마를 곱한다? 100분의 50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한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전부 다 희길적으로 100제곱미터가 위반한 면적을 하죠. 그럼 위반한 면적 100을 곱하고 거기다 아래 비율, 그 비율이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80%, 어떤 때는 90%, 어떤 때는 100% 이걸 부과하는 거. 그게 아래 비율을 곱하면 그게 뭐 된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신고하자고 건축했을 때는 그 비율이 몇 프로다? 10%야. 건축 신고하고 지어야 될 건축물을 신고 안 했단다? 너는 이렇게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을 하네. 그럼 2만 원에 100분의 50이니까 만 원이죠? 2만 원에 50%니까 만 원이죠? 그럼 만 원에다가 위반한 면적 100을 곱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다 다시 70%를 곱하니까 70만 원. 이게 너는 신고할 걸 신고하지 않고 졌을 때는 이런 시가 표준액과 이런 위반 면적일 때는 70만 원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 주어질 수 있어. 시가 표준액은 2만 원이고 위반한 면적은 100제곱미터일 때 이런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은 자는 원칙적으로 얼마를 부과하느냐? 그 자는 70만 원을 부과하라 이 말이죠. 반면에 건폐율을 초과했대. 건폐율이 얼마큼인데? 봐, 여기 법적으로는 이게 건폐율이야. 법적 건폐율은 저게 맞아. 근데 그걸 뭐 했죠? 초과해서 얼마큼 초과했습니까? 지금 이거 검게 되는 거 검은 이 면적 이게 바로 초과한 면적이 이게 초과합니다. 원래 건폐율이면 근데 더 대지 안에 뚱땅해진 거죠. 원래는 이렇게 홀쭉해져야 되는 걸 이만큼 요 파란 면적만큼 이 녹색 면적만큼 더 넓게 더 지금 무슨 면적이 건축 면적을 더 초과해서 넓게 지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부과할까? 자, 원래 시가 표준액 2만 원이다가 그 100분의 50을 곱하라고 했죠?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이니까 만원 곱하기 위반한 면적 이 면적이 얼마다? 100제곱미터야. 이게 100제곱미터니까 위반한 면적 100제곱미터 그게 위반한 거 100을 곱하라는 얘기죠. 곱하기 그게 80% 했으니까 일단 80만 원을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용적률은 무슨 말이죠? 원래는 바닥 면적이 합계인 연면적이 요 세 개 칸만 요거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했다? 초과해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층이 더 올라갔죠. 그럼 이 위에 있는 4층에 있는 이 면적은 용적률을 초과한 면적입니다. 이게 얼마랍니까? 그걸 여기서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 시가 표준액 2만 원에다가 그 100분의 50을 곱한 데다가 다시 위반한 면적 100제곱미터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몇 프로? 90%에 해당하는 걸 그걸 90만 원 이걸 부과하다는 얘기죠. 허가 받을 걸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때는 100% 다 부과합니다. 즉 2만 원에다가 100분의 50에다가 곱한 거에다 다시 위반한 면적 100이죠? 그거에다 다시 100을 곱했으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죠? 그대로 다 부과한다. 그 말이니까 그때는 1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신고를 안 했을 때, 건폐를 초과했을 때,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 허가받지 않고 졌을 때 그 곱하는 비율이 70%, 80%, 90%, 100% 이렇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숫자를 신고 안 했을 때는 70% 어떻게 한다? 신7 건폐를 초과했을 때는 80% 건8 용적률을 초과할 때는 용9 허가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때는 허100 100%가 100이죠. 그래서 신7이 건8이 용9 허100이 사람 이름으로 하면 돼. 신7이 건8이 용9 허100이 신7이하고 건폐리하고 용9하고 허100이가 넷이 어쩌저쩌고 했다 이 말이야. 신7이 건8이 용9 허100이 이름들이 전부 다 좀 칠칠 맞아 그죠? 신7이 건8이 용9 허100이 넷이 친구 사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넷이 누구 있다? 신7이 건8이 용9 허100이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시가 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거다. 각각 70%, 80%, 90%, 100% 곱합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그 부가사유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따로 정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 금액을 부과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다만 둘 다 위에든 밑이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것 또는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그런 주거용 건축물 등에 관해서는 뭐한다?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어.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거용 건축물 있죠? 그거는 얼마를 부과한다? 이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에 2분의 1씩 그래서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그것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건 감액 부과가 가능한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부과는 한없이 할까? 아닙니다. 최초의 시점연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회?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번까지야. 근데 2번을 할지 1번 할지는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만 원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1년에 2회 이내에서 2번 할지 1번 할지는 그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죠. 다만 2분의 1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거. 아까 85% 이해되는 이건 감액이 가능했었죠. 또 감액이 가능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몇 회만 부과한다?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은 조례로 부가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번을 할지 4번을 할지 3번 할지는 조례로 부가횟수를 따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뭐한다?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뭐죠? 강제징수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징수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뭐한다? 그때는 설령 이행명령을 나중에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에 관한 거?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있죠? 그걸 우리 심화 과정에서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건축법의 그림들 일부 빠진 거 있었죠? 그거는 내일 모레 여러분들 강의 올려질까지 그때까지는 다 그림으로 다 그려서 다시 올려질 걸 약속드리고 오늘 건축법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다시 뭐 보죠? 마지막 들어가는 주택법하고 농지법 남았는데 이제 주택법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